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0시 기준 경북에서는 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미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쏟아졌고요. 경주, 안동, 김천, 상주, 의성, 청송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경상북도 도청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청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어제 검사를 받은 결과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해야 할 도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충격인데요. 아무쪼록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12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간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잠시 후에 경상북도 최은정 감염병 관리 과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5월이었죠.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이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소비진작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한 분석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차 이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었죠.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액이 총금액이 아마 14조 2천억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게 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늘어난 카드 매출을 봤더니 4조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14조 원을 지원했는데 전체 금액이. 근데 네. 4조 원의 카드 매출이 늘어났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가게의 경우 평소에 비해서 30만 원 정도 더 소비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나머지 도대체 70만 원은 어디로 간 거냐? 이 나머지 금액은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게 KDI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도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이 취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막대했던 대면 서비스 업종이 좀 효과가 커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은
가구, 옷, 내구재 사는데 많은 돈을 썼고요. 대면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 업종, 음식점 매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럼 도대체 결론이 뭐냐? KDI는 이런 직접적 지원이라는 건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전 국민에게 뿌리는 방식보다는 피해 업종을 핀셋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KDI 보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30% 소비가 증가했다는데 의미를 좀 두고 싶은데, 이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어쨌든 이 선별 지원이 좋냐, 보편 지원이 좋냐, 이건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KDI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더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뭐 소상공인들도 보편 지급을 해야 가게가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경기도가 있는데요. 예. 경기도는 이제 KDI와 이제 정면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경기도 역시 주민들을 상대로 이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플러스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더 줬습니다. 예.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 주민들의 경우에는 10만 원 받아서 이보다 더 많은 8만 원 가량을 더 썼더라. 총 18만 5천여 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가 1.8배. 정부의 이 재정 플러스 1.85배 정도의 소비 견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경기도의 주장인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경기도가 14개 카드사로부터 이 재난기본소득 한 99,800여만 건에 대한 소비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이다라는 건데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상황이 1차보다 더 악화가 돼 있기 때문에 1차를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방법도 선별 지급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화폐로 보편적 지급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 국민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선별이냐 보편이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인철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 어떤 걸 하시겠어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와 그리고 이제 당정이 합의한 게, 당정청은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의견보다는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3점 플러스 알파로 2차보다도 지원 규모가 줄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 지급이 아닌 정말로 피해 업종을 선별해서 주는 이 핀셋 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지금 임대료가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임대료를 이제 직접 지원하는 것까지 3차 재난지원금에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원 규모는 아마 4조 원이 좀 넘을 것으로 보여서 이재명 지사보다는 오히려 당정청은 오히려 이제 보편적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3차 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4조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선별 지급을 하고 좀 더 많은 예산을 써서, 지금 뭐 긴급 상태니까요. 보편 지급 쪽으로 해서 좀 소비 진작, 경제 순환 쪽을 좀 더 무게를 두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코로나 여파로요. 사실 생활고 경영난 겪는 가게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3분기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가게와 기업 빚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계, 기업의 빚이 우리나라 GDP,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섰는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예. 3분기 말 기준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명목 GDP 대비 211%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가계 빚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1682조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7% 빚이 늘었지만 소득은 0.3% 거의 제자리 걸음하는 데 그쳤고요. 예. 또 가계소득 가운데 세금과 같이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을 제외한 실제로 사용 가능한 돈을 의미하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 넘게 올랐습니다. 171%로
1.7배까지 치솟았다. 예. 이렇게 되면 가계는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기업들도 진빚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5% 이상 빚이 늘어서 1,332조를 넘어섰는데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장 이제 투자할 곳을 찾기보다는 경영 여건이 불확실하니까 좀 유동성 사정이 악화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수용 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해서 현금을 축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GDP가 지금 뭐 한 1,800조, 1,900조 이 정도 되잖아요. 한 2,000조가 조금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계부채가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680조. 거의 뭐 한 9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대략적으로 봐도. 기업 대출은 1,330조 정도. 가계 대출보다는 상황이 비교적 좋고. 우리 국가 채무 있잖아요. 국가 채무 같은 경우는 아직 1,000조가 안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국가 빚을 좀 더 늘리더라도 가계 빚을 줄이는 그런 지원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자, 내년 전국 땅값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지금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두 자릿수 넘게 오른다는 소식이 있고 따라서 보유세도 많이 오를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도 전국 평균 올해보다 10.37%가 오르는데 예.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위는 국회 이전 논의가 활발한 세종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12.38%. 예. 그리고 서울이 11.41% 상승했고요. 예. 안동이 속한 경북도 8.45% 올랐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제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역시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N사 건물인데 여기가 1제곱미터당 공시가격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제곱미터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3평, 예. 3.3제곱미터라고 하면 6억 원이 넘는 거죠. 아유, 6억이면 한 8억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3.3이면 6억 원이 넘군요. 650이니까요. 2억 650이니까 한 6억 6천, 뭐 2천 정도.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시지가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 12일까지 만에 하나 의견이 있다. 내 땅값, 내가 보유하고 있는 땅값은 뭐 심하게 지금 공시지가가 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정부는 어쨌든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 실제 땅값의 한 68% 정도를 이제 반영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올해보다는 2.9%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손 의료보험 뭐 전 국민 웬만한 분들 다 갖고 계실 텐데 내년도 이 실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뭐 3,800만 명이 가입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데 예. 실손보험의 문제점이 일부 이 과다 의료 청구자들 이 때문에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 비급여 진료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 좀 더 내자라고 이제 개편할 것임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 예.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지금 수입보다도 지출이 30% 이상 매년 많다. 그러면서 평균 내년에 21% 인상하겠다라고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예.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에 한 절반 정도의 인상분을 승인한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 상품의 경우에는 각사 인상 요구의 한 60% 수준을 반영했고요. 예.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 실손 상품에 대해서는 80% 수준, 그리고 2017년 이후에 도입된 신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동결한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 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인상률이 15에서 많게는 17%, 네. 또 표준화 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10에서 12% 인상이 돼서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10에서 1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뭐 실손보험 청구가 거의 없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려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좀 그렇죠.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이 그동안에 두 번 바뀐 거군요. 그러니까 2009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보험에 든 분들 이제 구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오릅니다. 15에서 17% 오르고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보험을 드신 분들, 이런 분들 표준화 실손 보험이라고 해서 10에서 12% 정도 오를 것 같다, 내년에. 그리고 2017년 이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고, 자,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LG전자가 가장 관심을 많이 끈 것 같습니다.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사가 있는데 이 부품사 제휴한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실 LG전자가 뭐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무려 12년 만에 상한가에 직행을 해서, 와, 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지난 2008년에 상한가 간 적이 있었는데 이 LG전자 시총이 한 2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몇 조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상한가 가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고요. 오늘 예. 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한 6%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LG전자가 11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무거운 주식인데, 예. 그러나 이제 그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LG전자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죠. 캐나다계의 마그나라는 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그나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1957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미국계 GM, 포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폭스바겐, 벤츠, BMW, 완성차 업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건 마그나가 이르면 2024년 자체로 전기차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애플의 유력한 공급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LG그룹이 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 이 캐시카우로 키워온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 이 사업의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LG전자도 여기에 이제는 포함이 되겠군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문경에 가면 약돌 한우 있고 약돌돼지 있고 또 뭐가 있지?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약돌 한우, 약돌 돼지를 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곳. 문경에 가면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미네랄이 키운 자연의 맛 문경 약돌 한우 돼지.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 재유행으로 우리 지역 경상북도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감염병 관리과의 최은정 과장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은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정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이 수도권 제외하고는 우리 도가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예, 오늘도 뭐 오늘 0시 기준에서 한 50명 나왔다고 하는데. 네, 네.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게 도청에서도 직원 한 명이 또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아주 정말 정신없는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도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도청 직원이 어제 확진을 받고, 예, 어제 접촉자가 확진된 것을 연락을 받고 본인이 예. 검체를 해서 오늘 오후에 양성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있었던 사무실에는 밀접 접촉된 분들은 예. 자가격리가 들어간 상태이고, 예. 들어간 상태에서 검체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같이 사무실에 근무했는 분들은 예천 보건소에서 현재 임시 선별 진료소를 도청 외부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예, 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지금도 네. 예, 검사를 받고 있고 네, 상당히 그 도청 네. 직원분들 충격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 양성 확진 받으신 분이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그렇게 전파력이 강한 분이 아니어서 예, 그건 좀 안심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연휴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예, 오늘 집에 또 돌아가시기 때문에 검체를 해서 하는 게 보다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전체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행히 또 내일부터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자가격리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그 도청 같이 사무실 쓰는 분들은 바로 자가격리 들어가셨겠네요, 오늘? 네, 그렇죠.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검체를 하고 예, 자가격리를 2주 들어갑니다. 2주 들어가고 나요? 예. 그리고 같은 층에 있었던 분들은 같은 층에 있었던 분들은 그분들은 검체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검체를 한 뒤에 출근하는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 쓰는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 네. 같은 층을 쓴 분들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재택근무. 네, 재택근무 네, 하시고. 그분은 자가격리가 아니고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층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겠고요. 다음 주부터. 예. 특히 마스크 철저히 쓰고 그렇게 해서 근무하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죠? 그래. 자, 연일 1,000명대 안팎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경북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현재 상황은 실내에 활동을 하는 동절기고 또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일주일간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37.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3월 6일 122명 그리고 3월 21일 40명 발생 이후에 9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봅니다. 예, 현재 상황은 1, 2차 유행 때하고는 다른 발생 양상으로 신천지나 8.15 집회 등은 집단 감염이었지만은 이번 3차 유행은 수도권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가족, 지인, 학교 또 그리고 종교 시설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1, 2차 때는 신천지 8.15 집회 여기만 잡으면 됐는데 지금은 어디 특정 지역을 특정 계층을 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무증상 감염이 많고 또 지인 감염 많죠. 가족 간 감염 많아서 더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2월 3월에는 집단 감염으로 20대 그리고 80대 고령층이 집중되어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현재는 가족 간 감염이 제일 많습니다. 16.6%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또 10대 이하가 15.8%로 많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감염이 최고 많다는 부분이고 이 가족 감염은 뭐 밀접한 관계로 마스크 착용이 좀 소홀할 수 있고 또 개인 위생도 소홀하고 이러다 보니 전파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이제 고령 부모님 방문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셔야 안전할 것 같고요. 예,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또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집안을 수시로 함께하고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고 소모임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방역 수칙 철저 하셔야 되겠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고령 부모님들 따로 이렇게 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직접 찾아뵙는 것보다는 정말 전화 통화하고요. 또 전화 통화, 영상 통화 되니까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게 이게 효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자, 지금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경북형 2단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별로는 조금씩 더 강화된 그런 거리두기. 예를 들어 뭐 안동이나 청송 같은 경우는 정부형 2단계라고 해서 조금 더 강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뭐 3단계 뭐 검토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지금 경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북 전체는? 네네. 그 전에는 지자체별로 우리 도에서도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수준을 유지했고 도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좀 2단계보다 약하게 2단계보다 조금 상향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0일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한 2.5단계 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연말연시 코로나 이 확산세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서 어제 지사님께서 11일간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호소문을 발표하셨고 또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극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실 이 병상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 사실 권영세 안동시장과 연결을 했었는데 안동시 상황은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병상이. 근데 지금 경북 전체적으로 봐서 병상이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 우리 도는 다행히 이 공공의료기관, 3개 의료기관이 있어서 그리고 또 상반기 때 2월 3월에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3개 의료원과 동국대병원, 경주병원 4개, 그러니까 세계의료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에 한 197병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388병상을 열어서 총 585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며칠간 이 발생 추이를 볼 때 병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2월 25일 내일까지 포항의료원에 병상 준비가 완료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총 한 157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 그러면은 뭐 총 한 700여 병상이 되는군요. 다 합해서 700개 병상이 넘네요. 네네네. 그리고 또 김천의료원은 최후의 보류로 또 갖고 있고, 또 지금 또 경증 환자를 대비해 갖고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더 추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는 한결 그 병상 여유는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의료진들이 많이 지금 지쳐 있다, 의료진들 부족하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 인력 확보에는 지금 문제 없습니까?
예, 이 또한 이 상반기 때 많이 훈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경북은 병상이나 의료 인력 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간호사 인력은 지금 현재 시군의 공중보건의사와 또 간호사는 보건진료원을 활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생활치료센터 수나 또 환자 규모가 증가하면 시군의 선별진료소 운영이 좀 많이 가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해서 경북의 의사협회와 또 경북 간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의료진들이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네.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자, 병상보다는 의료 인력이 좀 더 열악한 상태인 것 같네요. 비교를 하자면.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장애인 중증센터라든지 이런 고위험 시설군 있잖아요. 네. 여기는 사실 고령자들도 많고 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특히나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특별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천만다행으로 지금 현재까지 집단 요양병원이나 시설 쪽에 이제 집단 감염이 없습니다. 예. 요양병원 신규 입소자나 간병인 포함한 종사자는 모두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검사 결과와 또 유증상자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부터 종사자들 32,000명을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예, 이외에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오늘까지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그리고 취약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종교시설 이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다시 한번 방역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당부의 말씀 좀 간략하게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은 이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해야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는 집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근무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운동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쇼핑해서 이번 연말 연시는 집에서 보내는 게 가장 최대의 방역인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집에서 보냅시다 캠페인까지 도에서는 하고 있군요. 자, 우리 최현정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 최은정 감염병 관리 과장이었습니다. 예, 김성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전화가 잠깐 좀 끊겼다 들렸다 하는데요. 예. 자, 오늘은, 법원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가 있었고, 오늘 윤 총장,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오늘 2차 신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안 났죠? 아직? 예, 대략 한 8시경. 8시경. 결론이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건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다를 텐데요. 어제 정 교수 징역 4년, 벌금 5억, 게다가 법정 구속까지 이렇게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저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은. 사실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과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중권 교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속적으로 조국 정경심 교수 부부를 비난해왔던 그런 진 교수조차도 이 양형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온 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선고가 내려졌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4년형의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으로 깎여지긴 했지만 지금 전체 15개 혐의 중에서 11개 혐의가 유죄가 됐고요. 예. 4개 혐의가 무죄가 났는데 그 4개 혐의 중에서 2개 혐의가 세칭 말하는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예. 사모펀드의 직접 개입 여부에 관련된 혐의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 혐의들 뭐 가령 횡령이라든가 또 이제 미공개 정보를 통한 뭐 범죄 그 수익의 은닉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표창장 위조와 업무방해 그리고 거기다가 일부 차명 거래와 또 미공개 그 정보를 활용한 수익 실현 등의 일부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강한 양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논란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특히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 거 이거는 1심 판결이 이렇게 난 상태에서 그 개인의 방어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를 김경수 지사하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정경심 그 교수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심 이후에 바로 법정 구속된 것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건이 다 비슷했던 게 그 재판부가 범죄 혐의자에게 피고인에게 굉장히 도덕적인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괘씸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 사실 1심 선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몇 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경심 교수가 받은 혐의가 크게 세 갈래가 있습니다. 입시 비리에 관한 거 7가지가 있었고 사모펀드 관련된 게 5가지가 있었고 증거 인멸 관한 게 3가지가 있었는데 모두 이제 15가지 중에서 11가지가 유죄로 이렇게 선고가 된 상태입니다. 자, 뭐 핵심만 좀 짚어보죠. 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표창장 위조 과정. 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여당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이제 확증 편향식의 판결을 내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법원에서 지금 증거들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냐? 특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의 세세한 시연들을 검찰이 시연한 것들을 재판부가 그대로 다 인정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실제로 지금 그 표창장을 검찰이 주장한 대로 100% 맞게 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다 입을 모으고 있는데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파일을 생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증명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전제를 달고 있죠. 부족하더라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위조건 같은 경우는 증명이 일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위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 참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조를 확실히 했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사실을 이 본인이 직접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들여다봐도 특히 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IT 전문가들의 소견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소견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어디에 있었고 그래서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IT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서 그 휴게실에서 옮겨졌다가 정경심 교수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온 그런 흔적들이 다 녹아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견서를 구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적이 없다. 라는 소견서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견서는 단 한 군데도 제대로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논쟁의 여지를 그대로 남겨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일부 증인들의 주장들까지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증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위증 수사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증을 조국 정경심 부부 측이 강요했다. 그래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군요. 과연 이 부분도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또 법원에서 다퉈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판단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군요. 어쨌든 표창장 위조건 만약에 10분 양보해서 만약에 위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에 의해서 자, 이 위조된 표창장을 갖고 그 당시에 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부산대 그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거 업무 방해까지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쟁점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사실상 그 입시 전문가들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타임라인에서는 어떤 청원까지 나왔냐면 모든 판검사 자녀들의 입시를 전수조사해 주세요라는 청원까지 나왔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재판부의 말을 다 인정하더라도 조민 씨가 15등을 했고 조민 씨 다음 등수가 16등을 했는데 그 둘의 점수차가 1.16점이에요. 아, 15등과 16등. 예. 근데 그 1.16점을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의 수상 경력이 충분히 그 확보할 만큼 그런 만큼의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근데 입시 전문가들은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총장의 표창장 등등이라면 이거는 실제로 면접에서 인성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면 점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점수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표창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실제로는 점수가 1.16점이면 이거 회복하기가 힘든 점수차예요. 이게 큰 점수차인가 보네요. 1.16점이. 큰 점수차로 봐야지 이게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입시에서 1.16점 차이가 났다면은 그건 사실은 꽤 많은 점수차가 벌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점이라면 이 표창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1.16점이라는 큰 차이. 실제로 이 부산대 의전원의 그 당시에 입시를 담당했던 사람이 나와서 이런 표창장으로 당락이 결정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징역 4년의 형량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뭐 여야 의원들 지금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는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표창장 위조 갖고 4년을 주느냐 그런 주장은 좀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15개의 혐의 중에서 11개를 인정했거든요. 그럼 표창장 위조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 4년의 대부분의 형량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법 위반 또 차명 계좌를 사용한 그런 금융거래법 위반 쪽의 그 양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이제 그 남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까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4년이라고 하는 그 양형이 정말 정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하는 게 사실 언론에 다 나와 있던 정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해서 실제로 수익을 실현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정이 된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일부 현금화했던 2천여만 원 정도가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그 금액을 내렸는데 좀 수많은 다른 펀드에서 사기를 했던 사람들의 양형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2천만 원 정도의 범죄 수익을 획득했다고 해서 과연 이제 4년과 가까운 혹은 절반이라도 2년과 가까운 실형을 산 사람이 초범 중에서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또
또 여전히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한 20초 정도로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 얘기. 네, 오늘 핵심은요. 예. 다른 데 또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핵심이 검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어떻게 통제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표창장 위조 건만 해서는 공소장이 2개입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가 2개예요. 아하. 같은 표창장 갖고 사건 번호가 2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그런데 재판부는 9월 6일 날 공소장에 의한 사건은 무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청문회 날 나중에 10월 6일에 후에 제출한 압수수색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증거를 후에 발견해서 낸 공소장에서 유죄를 때렸는데요. 예. 사실상 첫 번째 공소장이 없었더라면 압수수색이 허락되지 않았을 거고요. 공소가 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나오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여전히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겠네요. 섣부리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건 특히나 언론의 태도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좀 날씨 알아보죠. 한 1분 정도 전해주세요. 김도현 캐스터. 우리 지역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은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보다 내일 아침은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워지긴 하지만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는 흩어진 상태입니다. 30여 분 전에 대기질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고요. 현재는 우리 지역 모두 66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은 정상으로 괜찮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지만 바람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4, 5도, 한낮에 4도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4도, 체감온도 2도, 습도는 34%입니다. 날씨였습니다.